반장들 반가워요. 고반장 안경 쓰고 나왔네? 무슨 뭐 눈이 침침해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10월 3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드디어 이겼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일본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선고 직후 곧바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하면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조치했군요. 네, 아베 총리도 입장을 밝혔는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 반장, 어제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붕괴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컸잖아요. 네. 저희도 그 얘기를 다뤘었는데 오늘 증시 상황은 어때요? 다행히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2014.69로 마감을 했고요. 최 반장이 굉장히 안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런데- 이유를 일단 설명해 줄래요? 네. 그런데 아직은 뭐 어. 좀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어서 음. 정부는 필요시에 비상계획 가동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가죠.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기까지 말이죠. 대법원이 오늘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지금으로는 이제 신일철주금이죠. 그 이름이. 그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최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은 그 개략적인 점만 좀 얘기하자면은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란 전제하에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고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상황이 종료됐다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배상 청구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까지도요. 아까 이제 고노회상 얘기했지만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고요.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판결 직후에 고노회상 또 아베 총리가 직접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관련한 그 파기 논란이 지금 그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한일 관계는 약 50여 년 만에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됐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곧 나올 텐데 아마 저희 회의 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비리 논란에 휩싸인 사립유치원 사태는 오늘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기로에 선 날입니다. 정부 관계부처 간담회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담회가 같은 날 열렸죠. 아까 보니까요, 그 일산 킨덱스죠. 킨덱스에 상하이 검은 옷을 입은 한유총 관계자 4천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복투쟁이죠. 상복. 네, 저는 한자가 달라요. 저는 서로 상복복이고요. 이런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원 등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자, 오늘 뉴스가 참 많은데 이거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정개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또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고반장 발제 때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 얘기했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선 문 대통령과 이에 관련한 정치권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킨덱스라고 했죠. 킨텍스입니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나온 거죠.
일본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192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이춘식 할아버지. 이 보통학교를 졸업한 이 할아버지는 일본으로 가 2년만 일하면 기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조선에 돌아오면 기술자로 대우받는다는 신일본제철의 이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17살 때 가나서 그러지. 17살 때는 됐거든요. 내가 일본 가서 기술도 배우고 가서 공부도 하고 일본이 그때는 문명국가 아니야. 우리 조선보다 안 되고. 자,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바다 건너 문명국가라고 생각했던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이라던 곳은 사실상 지옥과 다름없었는데요. 철광석이 녹아드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이 17 청년의 꿈도 서서히 녹아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가다가 엎어지니까 상대가 거기서 그러면 일 못하겠어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시켜놓고 치료해 줬지. 겁나게 배라 잘라지든 안 했지만은 그래서 큰일 아이들이라. 자, 그래도 이 머나먼 타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 감사했고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월급을 모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돈은 어디 월급이라고 뭐 봉투 주고 그런 기억이 안 나. 그런 기억은 몰라. 다 농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일만 꼬박꼬박 그야말로 규칙만 지켜줬지. 자, 그렇게 2년 또 3년이 흐르고 그러다 일본군의 징집이 됩니다. 당시엔 일본법이 곧 우리 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으니 이 할아버지는 속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지만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돈 줘야 내가 좀 가서 그렇게 여기 부서졌는데 뭐가 있겠냐. 다 여기 바삭바삭 여기서 살자고 그러더라고. 살자는 것을 내가 못 살겠으니까 여기 왔지. 돈이란 거 못 받았지. 자, 이러한 사연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 1997년 일본 오사카 법원에 못 받은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일본 내 법정 투쟁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 뒤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손을 내밉니다.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이춘식 할아버지는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시효가 지났고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기각합니다. 서울고법 또한 같은 이유로 기각합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하고 2013년 7월 서울고법은 신일본제철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때 신일본제철이 재상고를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결정이 번복될 리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들의 한이 70여 년 만에 풀리나 싶었지만 발목을 잡은 건 우리 정부와 사법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5년 동안 결론 내지 않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법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비밀 회동을 갖고 또 심지어는 비서실장이 기각을 기대할 것이라는 행정처 문건도 등장합니다. 대통령이 아버지 못 얻게 이렇게 안 주고 비밀 민다냐. 그러면 똑똑한 게 뭐 하나냐. 그렇게 해야 되니. 자, 그리고 오늘입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효력이 우리 법원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1965년 우리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5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 것을 근거로 일본 측은 개인의 청구권도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반면 2012년 대법원은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는 냉각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던 일본 정부는 곧바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고노 외무상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하겠다고 반발했고요. 조금 전에는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 개인 청구권 소멸 안 됩니다. 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나왔죠.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얘기를 잠깐 다뤘었는데 이로써 이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었고요. 일단 고반장, 그 대법원 선고 결과 있잖아요. 그 최 반장이 아까 개요는 설명했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 다섯 명이 일본의 철강 기업인 신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 재상고심에서 이 씨 등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이 파기환송심 등 총 5번에 걸친 판단 끝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승소로 확정한 겁니다. 지금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핵심은 1965년이죠. 우리 정부와 일본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그 우리 정부와 일본이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개인 배상권이 함께 소멸됐는지 포함됐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 측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이 개인들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재정적, 군사적 채무 합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구권 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네, 다만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다면서 7명 다수 의견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5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이 가운데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은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쟁점도 있었죠. 과거 일본 사법부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최고재판소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그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 결과가 과연 우리 법원에도 귀속이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국내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게 2003년도였는데요.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의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일본의 확정 판결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 그리고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라면서 이 판결, 일본 판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 신일본 제철은 사실상 지금의 신일철 죽음이고 일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소송을 낼 수 없었던 사유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원고들은 구 일본 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제의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심경이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최 반장. 네,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가 총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건이기는 한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5명인데요. 그러니까 좀 현재까지는 9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 직접 대법원에 출석한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김규수 할아버지는 최근 선고 4개월 전인 지난 6월에 돌아가셨고요. 오늘은 부인이 대신 법원에 나왔습니다. 올해 94신 이 할아버지는 선고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대법원에 올지 말지도 고민을 했고 결국 어제 영양제를 맞고 오늘 아침 KTX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선고 직후에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여기 판이었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받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때리고 물고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행동하겠다더만 오직 정신 먹고 있지. 나 혼자 먹으면 내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네. 자, 그동안 개인들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보여왔잖아요. 아까도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 곧바로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선고 직후 일본 정부는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담화를 통해서 일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고노 외무상은 오후 4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저도 이제 계속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이번 대법관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그 외교부 당국자가 잠시 뒤에 관련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관련 속보를 속보가 챙겨야 나오면 되겠네요.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종 연행 이걸 공방을 주고받았던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간만에 좀 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당연하죠. 네. 예. 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야 할 것 없이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면서 일본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먼저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하다. 일본 정부도 과거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법적 배상에 나서주길 바란다 촉구했고요. 한국당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은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최종 판단 내려지기까지 13년이나 걸린 게 너무 안타깝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 배상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정부 입장, 우리 정부 입장이 곧 나올 테니까 저희가 속보로 그걸 다루는 걸로 하고요. 방금 이낙연 총리의 네. 명의로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이 발표문이 나왔는데요. 나왔나요, 지금요? 네, 일단 발표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 재반 요소를 고려해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반장이 막 나온 이제 이낙연 총리의 그 대국민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그 정부의 최종 입장을 오늘 내놓지는 않는 거네요. 이제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아마 내놓을 것 같고 그 지난번 이제 위안부 합의 협정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또 그 협의를 거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부 입장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저희가 며칠 동안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그 정부 입장까지 저희가 다 소개를 했고요. 오늘 기사는 소송 재판 결과로 잡겠습니다. 대법 1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행히도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보다 18.64포인트 오른 2014.69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증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컨텐전시, 그러니까 비상계획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설이 또 한 번 불거졌는데 청와대는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정부의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저의 예측이 맞은 건데요. 사실 이날 회의 직전에 우리 신토토가 넌지시 선배 이번엔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었는데요. 역시나 정확했습니다. 영장 발부 적중 신토토. 그런 부장해준 특명. 코스피가 닷새째 하락하면서 2000선마저 내줬죠. 어떡하지? 주식은 1도 오르는데. 그런데 장투 최정혁 선생. 어머, 최 선배. Winter is coming. 네, 나레이션이 사뭇 비장합니다. 제가 정치권 이슈는 한 예측한다고 자부하는데 주식시장의 눈이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최종혁 반장이 주식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위해서 최 반장에게 자문을 좀 구해봤더니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최근 한 증권사도 이 문장을 보고서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한국 증시 하락세가 심상치 않고 아직 다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다행히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보다 18.64포인트 오른 2014.69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제 개장 직전 5천억 규모의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2000선 방어를 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꺼내든 카드였습니다. 금융위는 오늘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시 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마련해놓은 컨틴전시 플랜을 언제 어떻게 가동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세계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하락폭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2008년에는 증시, 외환시장, 단기자금 시장이 모두 불안했지만 현재는 증시 외의 다른 곳은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외국인 자금 이동에 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과도하게 위축됐다는 겁니다. 우리 기초 체력 역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튼튼함으로 이번 조정 국면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성토합니다. 한 투자자는 5천억은 외국인들이 마음먹고 하루면 다 파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주식시장을 살려달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정부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최저치를 찍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도 문 대통령 때문이냐라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은 복잡한 변수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이 최근 동아시아 증시인데요. 일본, 홍콩, 중국에 비해서 한국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중심이죠. 미중 관계가 얼어붙으면 다른 나라는 감기에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폐렴에 걸리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가량이나 차지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다면 우리에겐 정말로 큰 타격입니다. I will tell you that they want to negotiate. They want to negotiate badly. But I told them, you're not ready yet. You're not ready yet. They lived too well for too long. And frankly, I guess they think that the Americans are stupid people. Americans are not stupid people. We were led badly when it came to trade. 여기에 내수 상황도 탄탄치 못하다 보니 증시에 영향을 주는 성장률 등 이 거시지표 둔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입니다. 또 증시의 자체도 외풍을 많이 타는 구조인데요. 신흥국 중에선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높은 데다 거래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망은 어떨까요?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금리 인상같이 증시의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대체로 다음 달 코스피가 1950까지 또 최악의 경우에는 18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요. 다음 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1차 분수령입니다. 승기를 공화당이 잡느냐 민주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또 29일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회담이 결렬되면 12월 초 중국산 전 제품에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자, 하지만 부정적인 변수만 잔뜩 있는 건 아닙니다. 호재라고 부를 만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누계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후 역대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 갈등,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어려운 국제 여건에도 수출 다변화와 FTA 활용에 힘입어서 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분하고 면밀하게 다가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단 2천석 회복, 금융당국 필요시 비상계획 가동입니다. 저는 최 반장이 주식 전문가인 건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까 겨울이 오고 있다는데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언밸런스하더라고요. 진짜 겨울이 와서 겨울이 네. 온다 이렇게 한 건데 신반장이 해석이 아, 그래요? 좋네요. 혹시 네. 이미 다 알고 뺀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뭐 고 반장하고 최 반장은 감기 걸리고 양 반장은 폐렴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허약하죠, 양 양 반장이 약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 반장이. 그렇죠. 잠재. 응? 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이제 2,000선을 넘었어요. 어제 이제 2,000선이 붕괴되면서 상당히 충격이 컸는데 지금 금융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컨텐전시, 그러니까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죠, 최 반장. 네,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한 포럼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불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불안이 지속되면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대책을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상대책, 비책이 있지만 너무 가볍게 움직일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긴급 간부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내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볼 때 최근의 반응은 좀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다. 단기간에 몇 가지 조치로 시장이 금방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처방식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일단 해석이 되네요. 양 반장 얘기 듣고 보니까. 근데 지금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에서도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1일 목요일에 당정 협의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지도부 회의에선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지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대해서 이 투자자가 넋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금융당국이 5천억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불안 심리가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은 어제 이 코스피 2000선 붕괴가 된 데에 대해서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무리 경제에 무능한 정권이라도 시그널이 감지됐을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평양 공동선언과 특별재판부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지,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적폐청산도 다 좋지만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 관련 지표 등 경제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또 항상 불거지는 게 경제 투톱.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이죠.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 청와대가 두 사람을 동시 교체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뭐 이번에도 여권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이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요. 두 사람을 연말쯤 동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뭐 이미 물밑에서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10월 초에도 중앙일보에서 두 사람 교체설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소 톤이 달랐는데요. 윤영찬 청와대 수석 이날 아침 출입 기자들에게 교체설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오보에서 들어본 바 없다라고 입장이 톤이 바뀐 거죠. 네. 자, 아까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외부적 변수가 큰 시장으로 일단 평가가 되잖아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양 반장은 어떻게 봐요? 지금 상황을? 그럼 부장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좀 알긴 아는데 최 반장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 선거 막판에 중간 선거 막판에 들어오면서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는 잘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를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중간 선거는 알죠. 전 주식을 아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여론조사는 이제 시점보다는 이렇게 추세를 잘 봐야 하는데 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던 지지세가 선거 막판인 최근에 좀 주춤, 또 반대세가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했던 그 폭발물 소포 사건,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건데요. 이 전현직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했던 사건인데 나흘 만에 용의자가 붙잡혔지 않습니까? 시저 세이약이라는 사람인데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로 드러나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다죠. 한번 보시죠. Though we're still analyzing the devices in our laboratory, these are not hoax devices. Today's arrest doesn't mean we're all out of the woods. There may be other packages in transit now and other packages on. 네, 11월 6일 미국 중간 선거 그리고 11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둘 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신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죠? 맞습니다. 이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까마득히 뒤처져서 부끄러운 수준이라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 자, 그런데 야권 특히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셉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환황의 경제권을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별다른 논의도 없이 신재생 에너지 계획으로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탈원전은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었으면서 이 새만금 관련해서는 한 번도 공청회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일방통행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밀실에서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민가가 전혀 없는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까? 전북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동의 없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민주당과 전라북도 측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이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경제중심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다면서 1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수십 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지구의 본격적인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민주평화당의 이 주장은 자칫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를 헐뜯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청와대 발치를 살펴봤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조금 전에 보니까 비건 특별대표와 면담을 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만에 공개 활동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는요, 다 모아서 내일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코스피 2000선 회복, 정부 예의주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등 돌린 중도 세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한국당 의뢰로 처방한 보고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 패배를 거치면서 당 지지층이 일부 우파 세력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꼬집은 걸로 해석됩니다. 과연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우리 당 이제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문의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 보수 재건을 위한 정책적 재현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로 나왔다는 거죠. 조금 전 그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것이 보고가 됐다는데, 자,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힘든 바로 산토끼를 잡아라, 중도층을 잡아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라는 거죠. 자, 인적 쇄신 일련의 이 한국당 몰락 과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이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서울대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몇 주 전만 해도 이 전원책 변호사 모셔와서 인적 쇄신 칼 뽑아 드나 했는데 갑자기 뭐 누구도 부르고 누구도 데려오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더 오른쪽으로 달려야 한다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당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어제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국당을 노무현당으로 바꾸는 게 비상대책이냐 이렇게 디스를 했는가 하면 김성태 원내대표한테는 박근혜 쫓아낸 대통령하고 비빔밥 먹는 게 이 판국에 할 짓이냐, 노무현 이중대냐, 뭐 이런 비판을 또 했더군요. 자,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조금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진짜 야권의 집중 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차지철, 최순실에 이렇게 비유가 되더니 오늘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비판하고 나선 거죠. 자, 임종석 실장의 이른바 이 DMZ 선글라스 또 도마에 올렸습니다. 자, 김 원내대표 어제 국정감사에서 그날 이 임 실장하고 동행했던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자초지종 캐 묻습니다. 특히 이 선글라스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요. 자신이 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장병도 아닌데 메가더 선글라스 끼고, 아니 폼도 이런 폼을 꼭 대통령 대순방 중에 전방 시찰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 이걸 메가더 선글라스라고 했는데 흔히 이런 스타일 뭐 레이땡 브랜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도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나름 좀 값이 나간단 말이죠. 아마도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선 이거는 임 실장이 미리 준비해온 거 아니면 국방부에서 임 실장한테만 챙겨준 거다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요. 꼭 대통령 해 순방 중에 전방 시찰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안경은 공군에서 BX에서 팔고 있는 이 PX에서 이걸 파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뭐 PX 상품이라고 해도 꼭 저렴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걸 공군에서 공짜로 선물했다. 선물했다 이러면은 이 김영란법도 있는 건데 그럼 뭐 문제일 수도 있죠. 자,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추궁합니다. 그걸 또 장관이 선물한 겁니다. 제가 선물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청와대 항공통제관이 그러니까 10월 2만 17일 날 본 의원이 기상 상태를 보니까 2만 얼마 정도. 그렇습니다. 공군 PX에서 파는 2만 원짜리 레이땡 스타일 선글라스. 저희 반장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공군 출신인 최종혁 반장이 잠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하지만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선글라스 테로 치면은 임 실장 못지 않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임 실장이 메가더 스타일이면 김 원내대표는 이건 뭐 레옹 스타일 아니면 가수 박상민 스타일. 아무튼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이 국회 과방위 종합국감에 존 리 구글 코리아 사장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서 수조 원씩 벌면서 세금은 적게 낸다던데 이거 무슨 영문이냐 했더니 통역을 옆에 세워놓고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되풀이했었죠. 자, 그런데 어제도 역시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존 리 대표 여전히 통역 통해서 답변을 하면서 다른 증인들에 비해서 시간을 더 잡아먹은 거죠. 자,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원하는 답은 안 나오고 의원들 슬슬 화가 납니다. 급기야 노웅래 위원장 시쳇말로 리 대표의 뼈를 때렸습니다. 이렇게요. 통역을 써서 답변하실 건가요? Yes, I will use interpretation. 존 리 우리 대표는 얼마 전에 모당의 정모 의원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우리말로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충분히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하지 말라고 노 위원장이 경고를 한 겁니다. 자, 의원들 말로는요, 존 리 대표의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는 한국말로 쌍욕도 잘한다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따지기까지 했다는군요. 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네, 존 리 구글 코리아 사장의 진짜 한국어 실력을 뭐 저희가 알 도리는 없죠. 하지만 의원들이 뭔가 정보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뭐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은 일단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답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통역을 썼다면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논란에서는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 선글라스 관련해서 최종혁 반장이 뭐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군 출신인데 비행기 기종도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 믿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확실한 게 제가 현역 복무할 때 BX 가서 냉동 많이 이렇게 먹었거든요. 냉동을 먹어요? 냉동식품. 냉동식품? 네. 설명해 드리면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아까 2만 원대 선글라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 현역 장교로 있는 제 지인한테 좀 부탁을 해서 물어봤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저게 지금 현재 이 공군 BX 그리고 육군 PX에서 직접 팔고 있는 소위 이 라이땡 스타일의 선글라스입니다. 보시면 공군 조종사용 선글라스. 공군은 BX예요? 공군은 BX라고 합니다. 아, 베이스 그래요? 익스체인지고요. 육군은 PX, 포스트 익스체인지라서 아까 그러면은 좀 그게 다릅니다. BX라고 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마 국회에서? 정경두 네. 장관이 공군 출신이잖아요. BX라고 한 것 같은데 발음상 B랑 P가 좀 비슷해서 아니면 이제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설명을 해줄 했든지.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보시면 저렇게 뭐 공군 조종사용 선글라스라고 되어 있고 정경두 장관의 설명대로 가격은 28,000원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서 현역뿐만 아니라 뭐 민간인들한테도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그 지인은
이게 금고 안에 넣어두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해서 다음번 방송 때 좀 쓰고 나오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 반장 만회했어요. 지난번에 그 기종 틀려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놀려댔어요. 회의 끝나고도. 공이 근무의 준말인 공근인 줄 알았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뭐 활주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좋습니다. 어쨌든 그 최 반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공군 출신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자, 야당의 임종석 비서실장 때리기, 뭐 때리기라고 뭐 불러도 무방할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어때요?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는 많더라고요. 네, 뭐 여의도에서는요 일종의 청와대 흔들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권력의 2인자로 부각을 시켜서 청와대의 내분을 자극하려는 포석이라는 거죠. 임 실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이렇게 과한 주목, 또 과한 해석을 받기 시작하면 뭐 부담은 대통령 청와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여권 차기 주자에 대한 사전 견제의 의도도 있을 건데요. 이 대북 안보 이슈에서 각을 세우기에는 이낙연 총리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보다는 학생 운동권 출신인 임 실장이 더 이렇게 공격하게 낫다는 한국당의 판단이라는 거죠. 네, 다음 달 6일인가요? 청와대 국감에 임종석 실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글쎄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출석한다면은 대단한 분위기가 또 열띤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네요. 자, 어제 종합국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어제로서 국감이 끝났다. 물론 일부 국감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감이 종료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문체위 국감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안민석 위원장이 증인하고 격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안민석 위원장이요. 테니스계 농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곽용훈 대한테니스협회장과 설전을 벌인 겁니다. 이미 지난 23일 국감에서도 한 차례 붙었던 이 두 사람이었는데 어제 마무리 종합국감에서도 또 충돌을 한 겁니다. 먼저 안 위원장이 곽 회장에게 테니스협회에 대한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를 보면 곽 회장이 취임하면서 인수위원장의 친인척을 임명한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번 국감에서 위중한 거 아니냐 몰아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위원장은 이 곽용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의해서 이 낙하산을 타고 협회장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곽 위원장은 아니 난 김종이 누군지도 모른다 반박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 직후 상황이었는데요. 네, 잠깐 보시죠. 자, 테니스계의 듣보잡 곽용훈이라는 사람이 16년 7월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된 것은 저기 위원장님 지금 듣보잡이라고 하셨습니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듣지도 못하는 짱놈입니까? 네, 듣보잡이라는 그 표현을 썼군요. 좀 예민한 단어죠, 저 단어가. 네, 이 곽용훈 회장이 듣보잡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그냥 들으면 또 뭐 유명하지 않은 존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풀었으면 뭐 어찌됐든 뭐 잡놈이라는 뭐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안 위원장도 상대방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니까 흠칫 놀라면서 조금 톤 다운을 했는데요.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테니스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곽용훈 씨가 회장이 된 것은 결국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라는 저는 인식을 합니다. 저는 최순실 누군지도 모르고 김종 차관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한테 지금 따지러 여기 나온 겁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경우는 위원장님, 해방 이후 이 잡놈이 이야기 드립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자, 보신 것처럼 곽용훈 회장도 뭐 보통 증인과는 달리 대단히 뭐 격앙된 답변 태도를 보였는데 어찌됐든 뭐 동료 의원들까지 나서서 흥분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정치 뉴스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인터넷에 상당히 뭐 논란과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인데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소유주이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을 뉴스타파가 확보해서 보도한 건데요. 3년 전에 벌어진 상황인데 일단 그 장면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뭐지 몰라 그래? 야, 무서워? 너 말로 사람을 보는 거 뭔지 알아 몰라?
네, 뭐 더 계속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네, 뉴스타파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의 폭행은 회사의 전 직원이 양진호라는 닉네임으로 회사 고객 게시판에 양 회장과 관련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유만으로 개인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묵살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요. 몰카 같지가 않고 바로 옆에서 누가 촬영한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이죠? 그 사유가 참 엽기적인데요. 회사 임원 중에 한 사람한테 양 회장이 폭행 장면을 찍어라, 촬영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제보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공개가 된 건데 뭐 니들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회사 직원들이 다 있는 그 사무실 한복판에서 저런 짓을 벌였다는 게 뉴스타파의 분석인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좀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직원들이 다 하나같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니터를 쳐다보면 자기 그러네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뒤에서 또 때리고 있고. 네. 참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속보가 나올 거예요. 그 속보를 챙겨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한국당 핵심 위기 원인은 중도층 이탈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역시 오늘 대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사태와 국감은 끝났지만 여전히 현안이 산적한 국회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수령 오늘 아침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이 사립유치원 사태 분수령을 맞았다 이런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분수령 뜻이 뭔지 한번 봤더니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치원 사태 오늘 새 국면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공교롭게 정부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오늘 동시에 각각 회합을 가진 겁니다. 자, 정부는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 유은혜 부총리 이 자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히고 나선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오늘 공교롭게도 사립유치원들 역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집결한 건데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행사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언론에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인식표가 없는 사람은 아예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토론회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폐원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전국 사립유치원 차원의 집단 휴원이나 원화 모집 중단 같은 단체 행동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민 다수의 여론이 유치원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보고 화가 난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치원 문제 처음 제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덕선 한육청 비대위원장의 공방 먼저 보시죠.
최근 한유총 비대위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아니면 돈벌이 장사꾼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발된 비위권, 회계 시스템의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 규정이. 예. 그러다 보니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비위권이 잘 알겠고요. 전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비위권은 회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도덕함을 넘어서 국가 돈을 그리고 아이 돈을 훔쳐가는 행위예요. 의원님은 원화수 속이고 교사 자격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돈 가져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지적사항 대부분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만약에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도 제가 의원님을 뵀었을 때 지금과 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비리사안 일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법규 미비를 계속 탓하는 답변에 다른 의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자꾸 제도 하는데 제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한민국 어느 업종의 개인 사업에 정부가 돈 대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개인 사업이에요? 일반 공장하는 사람들 제조업하는 개인 사업이라고 정부 세금 갖다 줍니까? 자, 어제 질의 도중 한 유치원 관계자 헤드랜턴까지 쓰고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전부 루비똥이 아닙니다. 저 아침마다 눈 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저희들 땅 인물을 살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 이렇게 일하는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루비똥이 아니라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사 봉급 주기 위해서 저 아파트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자,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혹시 이 국정감사 의원들의 튀는 소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싶은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은 의외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방금 이 한유총 관계자가 입고 나온 옷이 논란이 된 겁니다. 고가의 브랜드 셔츠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나와서 어렵다고 울먹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매체에서 이 셔츠 알고 보니 짝퉁이었다는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동네 양품점에서 4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네요. 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자, 그리고 설령 이게 진짜 그 고가 브랜드 셔츠였다고 해도 비싼 옷 입은 게 잘못은 아니죠.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이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 심각하구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국회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국회 현안 여전히 산적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11월 1일부터 자,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11월 8일 전까지 채택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 등도 빨리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수령 맞은 사립유치원 사태, 정부 엄정 대응 예고. 자, 오늘 국회 얘기부터 정리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개특위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어때요? 양 반장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활동 시한 자체가 올 연말까지입니다. 물론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데 일단 여야 의원들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이슈가 이 선거제도 개편 같은 건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뭐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뭐 이런 걸 놓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요. 오늘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이 특위위원들은 중앙선관위에서 관련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선관위는 보고에서 이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뭐 아시다시피 총 정수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을 2대1 범위에서 정하자는 그런 제안인 거죠. 네, 이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면요. 일단 지리적 여건과 생활 등을 고려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 서울 권역, 그리고 인천, 경기, 강원 권역이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 권역, 그리고 이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권역 등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로 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게 됐는데 지역구 의원은 현행과 비슷하게 한 명씩을 뽑되 이 지역구 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13지역에서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어놓자는 겁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반장, 오늘 중앙선관위가요, 선거운동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개편안을 내놨다면서요? 네, 선관위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요.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대폭 풀어주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정치 신인 등 현직이 아닌 인사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기초적인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상시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요. 또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그 옷이나 모자 등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게 하고 또 집 외부나 승용차에도 선거 관련 표지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보고에 담겼습니다. 네, 또 현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 6일 전까지만 허용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 전 6일에서 이틀 전으로 단축하는 안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종종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정개특위를 포함해서 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형역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는 의원들에 의해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참 오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를 설치 문제를 연계해서 야당과 딜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요. 사실 그동안 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그리고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돼 왔었는데요.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고리로 해서 특별재판부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풀 생각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한 판단은 내년 1월에 해도 된다. 감사 결과 금품 제공, 외부 권력에 의한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우리가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즉각 실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것을 정쟁으로 보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한국당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그 방침을 밝혔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관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놨죠. 자, 그 얘기도 내일 묶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유총 입장도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봐야 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집결, 정부 엄정 대응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도 어느덧 마무리됐습니다. 한복, 맷돌, 동물 이렇게 튀는 소품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그중에 앞거는 벵갈 고양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등장시켰습니다. 푸마 새끼와 비슷한 동물을 가졌는데요. 그 9월 18일 날 삼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그 동물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언론의 주목은 받았지만 김 의원은 동물을 학대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후에 벵갈 고양이의 행방을 묻는 여론이 이어지자 고양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했죠. 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반입하다 보면
우리에 가둬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눈빛을 보면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동물은 또 소리를 못 지르게 해야 돼요. 튀기 위해서, 정치적 쇼를 위해서, 그리고 퍼포먼스를 위해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동물 학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감장에 동물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엔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일자 당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뉴트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국감이 파행되면서 등장하지 못했죠. 했어야 뉴스를 나올 텐데 이날 국회가 안 열린 거예요. 공전되는 바람에 질의를 못한 거야. 근데 이제 뉴트리아인데 이게 식성도 좋고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안 먹이면 또 굶어 죽을까 봐 또 중간에 보좌진들이 가서 주스도 주고 뭐 우유도 주고 그랬다고. 특히 이제 그 뉴트리아 같은 걸 갖고 오면은 그 의원들끼리 반응은 어때요? 저것도 그래요? 아 그거예요? 네, 그거 잘했어. 그래 뉴트리아 좋아. 아니 말은 근데 속으로는 에이구 저렇게 해서 오래 못 가지. 그래서 오래 못 간다. 투머치일 수 있지만 김용남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010년엔 구렁이까지 등장했는데요. 당시 차명진 한누리당 의원은 불법 포획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어떻게 국회의원이 뱀을 가지고 들어오시니 걱정입니다. 이게 구렁이입니다, 구렁이. 1,000만 원짜리 구렁이 잡다 걸려서 100만 원 벌금이면 저도 잡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집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해 서울시 국감에선 당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낙지를 등장시켰는데요. 낙지가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원 측과 그렇지 않다는 서울시 측이 대립하다가 모두 함께 낙지를 먹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국감에 동물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원래는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지만 동물 학대다, 쇼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연 동물 반입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하루 1억 원은 해야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중국으로 송금한 일당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약 1년간 82명을 속여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수법을 보면 금융감독원과 수사당국을 사칭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말로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변장까지 한 이들은 가짜 공무원 신분증과 위조된 수많은 서류를 보여주면서 버젓이 돈을 챙겼습니다. 하루 1억 원은 벌어야 한다는 그런 대화로까지 공개됐는데 이들이 이런 욕심을 먹을 정도로 보이스피싱 위협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저희도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왜요? 왜? 금융 강동원이라고 하시죠? 강동원. 그 정도 말은 강동원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